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YTN 사이언스의 많은 프로그램들 중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서 여러분이 보고 즐기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들이 소개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대중교통을 잇는 차세대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하지만 사람이 직접 운전해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만큼 도로에선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요즘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1인용 이동수단이 네네.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네. 그로써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문제점을 좀 예방하고 보완하고자 블랙박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차 싶은 돌발 상황이 많은 도심. 주변에 늘 존재하는 이 위험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시 블랙박스 영상이 그 사고의 이벤트를 전후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사고 전후의 영상을 녹화해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뿐 아니라 여기에 특별한 지능을 부여한 신기술까지 적용했다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AIoT라고 그 사물 인터넷과 AI 인공지능이 결합한 기술입니다. 2대의 카메라로 도로의 영상을 수집. 이를 기반으로 AI가 도로 상황, 주변 환경을 분석한다. 여기 보시면 버스,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트럭을 인식하고 있고요. 거리까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근접한 사물을 판별하고 거리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 늘 주행자의 주변을 감시해준다는데 준비됐습니까? 출발하세요.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다가 위험물이 감지되면 위험을 감지하여 자동 감속되었습니다. 스스로 속도를 줄여 충돌 위험을 막아주는 전동 킥보드. 10m에서 인식을 하고 5m 이내에서 멈추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용자가 주행함에 있어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물과 인공지능이 만나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낸 기술자의 전동 킥보드. 이를 통해 안전한 도로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데 저희 AIoT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퍼스널 모빌리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게 만들어낼 수 없는 걸 만들어내는 한마디로 이 연금술사들. 근데 이거 시작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연금술의 시작이 어디서 출발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고대 연금술사들은 당시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일반 금속을 금으로 만들거나 네. 혹은 만병통치약을 만들거나 모든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소설, 즉 물, 불, 흙, 공기에다가 이 기반을 두고 이 원소들을 적당한 비율로 섞으면 물질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믿었어요. 금을 제조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때 불과 금속을 다루기 위한 다양한 실험 도구들이 개발됐고 플라스크나 중류기 그리고 여과기와 같은 대표 화학기구들이 이때 개발된 거죠. 역사상 화학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연금술사는 이 8세기 아랍의 연금술사로 알려진 자비르 이븐 하이안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불타는 돌의 원소인 황과 흐르는 금속의 원소인 수은을 이용하면 다른 여러 종류의 금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어요. 네. 이거를 이른바 황수은 이론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그의 견해는 후대 연금술사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초기의 근대화학 연소의 이론에도 큰 영감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옛날에 납을 금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 있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럼 연금술이 금을 만들 수 있었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문헌에 따르면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금으로 바꾸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야,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 허무맹랑한 이 이야기였던 것들이 네. 오늘날 이 화학의 시초가 됐다. 네.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연금술을 실제로 이행했던 학자들의 네. 암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암호가 있어요? 네, 보여드릴게요. 제가 준비를 또 해왔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되지. 예? 뭐 암호를 하긴 이걸 누구나 쉽게 다 알아차리면 누구나 다 만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암호로 만들어 놨군요. 그 당시 사람들은 납을 금으로 혹은 가치 없는 금속을 가치 있는 금속으로 실제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면 본인들의 연구가 함부로 알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암호로 너무 네. 풀고 싶은데 예. 나 이거 풀면은 연금술사 되는 거잖아요. 암호를. 이게 야, 너무 복잡하다 이거. 네. 이 기호는 그 과거 연금술사들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는 현자의 돌이라고 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 현자의 돌을 기반으로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소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면 납을 금으로 만들 수 있는 비술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불, 물, 흙, 공기가 지금 여기 양쪽에 네 모퉁이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래동화 듣는 것 같아. 네. 예. 그리고 현자의 돌 주변으로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다양한 원소들을 보면요. 네네. 이게 뭐랑 닮았나요? 달. 달이랑 닮았죠. 네. 이 수는 우리가 실제로 그 수성을 마크할 때 쓰는 멀큐리. 그 완전한 금속인 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왜 천체 중에 완전한 존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천체 중에 네. 태양. 그렇죠.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금의 로고는요. 그래서 고대 비술인 연금술은 천체의 움직임과도 뭔가 좀 조화로운 어떤 상호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여기 소금과 황 이렇게 생긴 이 녀석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 연금술사한테 아니, 가서 효정-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효정 씨도 모르겠다면은 이거는 뭐 난 네. 풀 수가 없어요. 얇고 평평한 나노 자석으로 메모리를 만든다는 발상. 알고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자석을 가지고 정보를 저장하는 거는 이미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에 그 0과 1을 기록하는 것이 다 나노 자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컴퓨터에도 데이터 센터에도 존재하는 하드디스크가 자성을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하드디스크의 내부를 보시면 이 원판에서는 나노 기술이고요. 자석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는 나노 기술이고 여기 끝에 있는 이 부분은 얼마나 작은 자기장을 읽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스핀트로닉스 기술의 첫 번째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발명한 그 연구자는 200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하나의 소자를 메모리 정보를 기록하는 빛으로 이용하겠다는 게 이제 엠램 소자고요. 이러한 소자가 뭐 100개, 1000개, 10,000개, 10만 개를 만들면 이제 그것이 이제 메모리, 자석 메모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핀트로닉스 소자가 들어있는 장치가 회전하는 디스크에서 정보를 읽어 저장하는데요. 박병국 교수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 기술에 새로운 방식을 더했습니다. 자석 메모리의 상용화를 위해 여러 업체들이 개발 중인 상황에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뒤에 아주 미세한 그 바늘이 100개가 있고요. 요 두 개가 하나의 소자에 연결이 돼서 이제 저항을 측정하는 그런 셋업입니다. 이게 이제 조기가 이제 자기장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기장을 가하면서 저희가 저항을 측정하는 그런 트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석 메모리는 나노 자석으로 이루어진 소자를 수백 개 연결해야 하는데 소자의 전기적 측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측정 속도를 높이면 정보도 빠르게 기록됩니다. 저희 엠램의 저항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높은 저항값이 한 6kΩ이고요. 낮은 저항값이 2.5k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엠램을 나타내는 특성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하나는 0과 1을 구별하는 그런 저항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엠램의 동작 속도인데요. 얼마나 빠르게 동작하느냐인데 저희가 저희 소자의 동작 속도를 싱가포르 공동연구진과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엠램보다 10배 이상 빠른 그런 동작 속도를 확보하였습니다.
10년째 현재 프리다이빙 강사로 활약 중이라는 그는 다양한 수중 미호기를 선보인다는데요. 와, 물속에서 헤드스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기대해도 좋습니다. 3, 2, 1. 오, 수면 쪽으로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신기합니다. 지금 물속에서 몸을 곧게 세워서 발을 이렇게 하늘로 올려서 스컬링을 하는 기술입니다. 스컬링이요? 그게 네. 뭐예요? 스컬링은 손으로 이렇게 노를 저어서 물속에서 초진을 얻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손으로 노를 저는 것만으로도 네. 이렇게 몸을 쉽게 띄울 수가 있거든요. 야, 이거 저도 다음에 활용해봐야겠어요. 혹시 버블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버블링이요? 네. 그게 뭐예요? 제가 한번 물속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아니, 이번엔 또 뭡니까? 물속 깊이 들어가더니 들이다 누워버리는 석훈 씨. 우리를 또 얼마나 놀래키려고 그러시나요? 그때, 이거 뭐죠? 제가 잘못 봤나요? 거대한 공기방울이 연속으로 올라옵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물속에서 하는 묘기인데요. 물속에서 돌고래처럼 공기를 쏘아 올려서 동그란 그 버블링을 만드는 겁니다. 물속에서 공기방울 만들기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되게 궁금한데요. 일단은 입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시고요. 그래서 공기를 채우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톡 이렇게 공기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하, 그러니까 ปุ๊ 소리를 내듯이 공기를 불어주면 되는 거군요. 그다음에 조금 더 크게 만들려면은 동그랗게 만드신 상태에서 혀를 살짝 앞으로 이렇게 빼요. 그 상태에서 당기면서 이번에는 톡.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을 땐 혀를 내밀고 톡. 이거 아무리 봐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 버블링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버블링 만드는 자체는 힘들진 않지만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숨을 참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숨을 이렇게 다 뱉어내는 이런 과정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수강생들과 함께 도전을 해봤는데요. 제일 오른쪽이 주인공의 버블은 위로 올라갈 때까지 유지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의 버블은 올라가면서 깨지기 일수. 아니, 해보신 이거 어떠세요? 너무 힘들어요. 참는 숨을 뱉어야 되니까 아래에 있는 게 힘들죠. 7.8개의 마음으로 버블링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더했다는 석훈 씨. 그 시작이 궁금한데요. 제가 예전에 여행을 갔을 때 스쿠버 다이버 분들께서 만드시는 버블링을 보고서 너무 신기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어린이들을 수영 강습할 때 버블링을 만들어 봤더니 애기들이 재밌어하고 집중도 잘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물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 많게는 11시간 이상을 물속에 있는답니다. 아니, 진짜 사람입니까 물개입니까? 버블을 만드는 것도 신기한데 버블을 통과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중에서 하는 활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런 프리다이빙이라든지 수영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물이 친하고 편한 곳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프리다이빙이라는 그런 좋은 스포츠로 제가 인도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어서 보실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이외에도 이곳에서는 건강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최근 연구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체의 자극을 통해 넘어짐 등을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피로하거나 노화하면 발바닥 감각이 둔감해지면서 균형을 잃기 쉬워 낙상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발바닥에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진동을 주면 낙상 위험이 15%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행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경우는 낙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경우인데 결국에 그거는 균형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으면 당연히 낙상의 위험이 떨어지는 거고요. 게다가 보통은 이제 그런 낙상이 또 위험해지는 건 두 발을 디디고 서실 때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낙상의 위험이 거의 없는데 한 발로 이제 우리가 지지를 하고 있는 한 발 지지 구간에서 보통 낙상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낙상의 위험한 그런 순간에 이제 어떤 중재를 통해서 낙상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신 거는 매우 간단한 진동 자극이라는 아주 간단한 자극을 통해서 낙상 또는 이렇게 균형 감각의 저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중재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과연 발바닥에 미세한 진동을 주면 균형 감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실험에 필요한 장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세 진동기가 내장된 운동화와 늘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데요. 먼저 미세 진동기를 켜기 전 한쪽 발을 들고 평소 균형 감각을 측정합니다. 이후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이용해 미세 진동기를 작동시킨 후 다시 균형 감각을 측정하는데요. 실제 발바닥에 미세한 진동을 주기 전에 비해 미세한 진동을 준 후 압력 중심의 궤적 면적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감각이라는 거는 감각기가 되게 매우 작은 신호를 매우 작게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작은 신호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 이상의 신호가 와야지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감각 역치라고 하죠. 역치보다 약간 아래 정도의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자극을 주면 진동 자극을 주면은 사람의 균형 능력이 좋아집니다. 이게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고 특히 이제 균형 능력이 많이 손상되신 분들, 노약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장애인분들, 어떤 질환을 겪고 계시는 분들 또는 정상인 사람들도 피로했을 때 이럴 때는 균형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때 이런 자극을 주면은 균형 능력이 보상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인 거죠. 국내에서도 흔치 않은 공학도 출신 체육교육과 교수인 그는 스스로를 스포츠 엔지니어라 칭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미묘한 차이를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몸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게 스포츠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라고 하죠. 스포츠 공학, 운동 최적화를 연구하고 있는 안주웅 교수는 신체 부위마다 촉감을 달리해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세한 차이가 곧 건강과도 직결된 만큼 건강하고 안정된 보행을 위한 그의 연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질 좋은 소고기일수록 씹는 순간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감탄을 자아내는데 소고기의 등급을 결정짓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마블링이라 부르는 지방 함량도를 가장 높게 치기에 이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고기의 등급이 매겨진다. 여기서는 저희만의 방식을 이용해서 2등급, 3등급 고기도 1등급 못지않은 맛과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저등급 고기도 1등급의 맛을 낼 수 있다? 숙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저희의 건식 숙성 기술을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그 비법은 바로 기술자의 건식 숙성 기술이라는데 건식 숙성은 냉장고에 온도와 습도를 맞춰놓고 그대로 걸어 방치해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숙성하는 방식이고 향과 맛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패 미생물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건식 숙성법은 온습도, 공기순환, 위생 등 여러 제반 조건들이 많아 더욱 까다로운 숙성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랜 기간 건조 숙성시키다 보니 그 과정에서 마르는 겉면을 손질할 때 모두 제거해내야 해서 수율이 좋지 않았다고. 건식 숙성 방식에서는 겉 표면이 마르면서 버려지는 크러스트를 최소화하고 맛과 향을 증가시켜서 풍미를 증진시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술자가 개발한 풍미 미생물이라는데
고기에서는 200여 종의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풍미와 맛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2종을 분리해서 혼합 배양했습니다. 기술자가 배양한 풍미 미생물을 통해 고기를 건조 숙성시키면 수율은 높이면서도 식감과 풍미는 한층 좋아진단다. 미생물을 스프레이 형태로 겉표면에 분사하면 그 미생물이 우점하면서 풍미가 좋아지고 고기가 연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기의 근섬유가 서서히 분해되면서 육질이 연해지는 원리라는데 이 미생물을 활용해 숙성시키면 90일 이상씩 걸리던 숙성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뿐 아니라 2등급 이하가 많은 한우 암소고기 역시 이 방식으로 숙성시키면 맛과 식감이 훨씬 뛰어나진다고. 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식감. 과연 숙성 전후의 식감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 고기는 숙성 전후의 고기를 가열한 건데 고기의 부드러움을 측정할 겁니다. 숙성 기술에선 고기가 얼마나 부드럽고 연해졌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데 저희가 가열하는 이유는 사람이 익힌 고기를 먹기 때문에 가열을 하는 것이고 씹히는 그 힘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결대로 뚫습니다. 일정한 힘으로 익힌 고기를 잘라보는 전단력 실험. 그 연하기는 평균값을 통해 알 수 있단다. 숙성 후 고기를 측정해봤는데 4.1에서 4.6 정도 나와서 평균 4.43 정도 됩니다. 숙성 전 고기는 4.9에서 6.2까지 측정이 돼서 평균 5.3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숙성 전보다 숙성 후의 고기가 0.9 정도 전단력이 낮게 측정이 되어서 고기가 더 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등급도 1등급으로 탈바꿈시키는 기술자의 한우 숙성 기술. 이 기술을 통해 바라는 바가 있다는데 그동안 즐겨서 인기 없었던 부위도 숙성 기술을 통해서 모든 부위가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수많은 소행성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미국계 은행에서 화성과 목성과 사이에 있는 그 수많은 소행성의 가치를 한번 매긴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용을 들여 이 소행성들을 다 구입할 수 있을까? 지금 2022년 전 세계에 지금 인류가 다 생산한 그 일을 70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그걸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엄청난 자원이 우주 밖에 있기 때문에 바로 우주 광업이 상당히 향후로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 그래서 과연 그럼 이제 그런 소행성을 갖고 쓰는 능력이 있는가? 2020년 일본의 하야부샤 2라는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이 류구라는 소행성에 가서 자원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호주의 사막에 떨어뜨렸습니다. 미국 역시 300m 정도 되는 소행성인데요. 그런 소행성에 가가지고 자원을 2020년에 축출해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소행성에서 자원을 갖고 쓰는 능력이 되고요. 나사의 지금 하나의 트렌드즈 하면 저희가 나사에서 상당히 존경하는 한 분이 윌리엄 보로키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80년대 외계행성이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되십니다. 당시 외계행성은 상당히 그 나사 내부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고 하지만 이분은 20여 년 동안 4개의 제안서를 냈는데 이제 다 거부를 당하지만 그래 지속적으로 해서 2009년에 케플러 미션을 성공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의 미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지구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아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는 이 모든 나사 입장에서는 이 모든 별들은 태양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최소한 하나씩 행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외계 행성을 찾는 것이 상당히 나사의 큰 임무가 되겠고요. 최근에 그 우리 제임스 웹 망원경이 2020년 5월에 보내준 사진 중 하나가 바로 외계 행성의 대기를 관찰했는데 수소의 물의 분포를 봤습니다. 지구상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체가 있죠. 그래서 외계에도 상당히 그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계 행성을 찾는 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각 별마다 온도가 다르겠죠. 너무 가깝다면 물이 다 증발하겠죠. 너무 멀다면 물이 다 얼어붙겠죠. 하지만 일정 정도가 거리가 떨어지면 물이 액체 상태로 표면에 머물겠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habitable zone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고 지금 나사에서는 상당히 그 외계행성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트렌드가 됐고 그래서 본론 들어가서 지금 왜 우리가 달을 가고 화성 가는가? 화성을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이것이 기초가 돼서 저희 후손들은 바로 인류가 더 거주할 수 있는 미래의 그런 공간을 갈 수 있는 큰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21세기 저희의 달과 화성 탐사는 상당히 인류학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는 액체 입자, 기체 입자 이런 것들은 다 다르고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 현미경으로 보지 않고 눈으로 본다면 현미경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들이 거의 다 상쇄되고 우리는 하나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수학이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 원리들입니다. 보편적 원리라는 것은 상황의 특수성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립하는 수학적 원리를 말합니다. 상황의 특수성에 상관없이 반드시 성립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복잡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성립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비의-스톡스 방정식을 증명을 한다면, 연구를 한다면 이는 굉장히 이상적인 수학의 세계에서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는 보편적 원리로서 현실 세계의 액체, 예를 들어 강물이나 바닷물의 흐름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원리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체역학적으로 중요한 모델링을 해야 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방정식입니다. 이처럼 수학이 다소 이상적이고 현학적인 공간에서 연구를 한다고 해서 현실 세계의 불규칙하고 불확실한 것을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학의 세계에서 발견한 보편적 원리가 더 불확실하고 더 불규칙한 현실 세계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 원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이를 통해서 현실 세계의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창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핫클립 베스트 잘 보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